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2년 전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호남 출신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오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파장이 큰데요. 당사자들은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편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Congratulate you for your recent inauguration. I understand you've been only a few weeks in office. Thank you very much.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더 경력은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위가 먼저 나왔습니다. 중국 대신 이제 유럽으로 눈을 돌리겠다. 세일즈 외교 얘기인데요. 오늘 뉴스탑10도 먼저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밤 9시 30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밤 10시쯤 나토 정상회담의 회의에 참석을 해서 3분가량 연설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순방 일정으로 스페인 국왕 만찬에 참석했는데 그 모습부터 좀 더 길게 만나보겠습니다. Sus Excelencias,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de Corea, el señor Kim Jong-il. Great pleasur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ax. And the First Lady over here. To congratulate you for your recent inauguration. I understand you've been only a few weeks in office. Thank you very much, Your Majesty. 먼저 순방 스케치부터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페인 국왕이 직접 이쪽 와서 사진 찍으십시오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제 이 국왕과의 만찬 일정 여러 얘기들 화면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영국에 비해서는 사실 이런 그 국왕 체제 스페인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펠리페 6세도 꽤 외교 활동을 많이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스페인이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 문화유산 굉장히 찬란하고 마드리드에 지금 스페인 저 왕족의 그 전통이 굉장히 잘 그렇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왕 초청 만찬으로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자 회담은 이제 처음인데 무난한 출발한 것 같고 저 행사에서 일단은 이제 참석한 정상들 한 번씩 보는 기회가 됐고. 예. 요 행사 이전에 이제 미리 그 한 호주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경제, 그다음에 안보, 특히 이제 북한핵 관련해서 협력을 약속했고 무난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가 잠깐 말씀하신 대로 9시 반에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이 있고 10시에 이제 3분 그 나토 연설이 있는데 두 행사가 이번 순방의 이제 메인 이벤트. 공식적으로 이제 경제는 따로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해 볼 만하고. 예. 다만 그 호주 정상회담 그 전후해서 핀란드 대통령하고 만남, 그다음에 나토 사무총장하고 만남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연기되거나 취소됐는데 다자 정상회담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처음으로 나토를 방문한 거기 때문에 나토 사무총장이 국가 원수는 아닙니다만 추후라도
잠깐이라도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 부부의 첫 동반 일정이었습니다. 스페인 국왕 부부와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짧게나마 환담도 나눴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벌써 두 번째 만남을 갖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사진 촬영할 때 김정일 국장 여기 이쯤에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도 짧게나마 인사를 먼저 윤 대통령이 나눴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세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윤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다른 사람 쳐다봤다. 그래서 뭐 노루그 악수 아니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참 왜 그렇게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그런 소설 제목도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정상회담 지금 장면 나오는 저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쳐다보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예. 이런 너무 사소한 걸 가지고서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규정하려는 그런 태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축구를 봤다고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그 공부 안 하고 축구 그 경기 봤다고 하느냐 하지를 않나. 예. 그럼 만약에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보다 기시다 총리하고 먼저 악수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홀대받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로 전체 회담의 의미나 중요성들을 갖다 이렇게 평가하려는 이런 태도는 좀 없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먼저 악수를 한 다음에 짧게 악수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저렇게 불가리아 대통령과 악수를 좀 길게 하면서 하는 모습을 두고 일부 야권 성향의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여러 반박을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순방 때도 뭐 이른바 문 대통령이 가운데 서 있고 양옆에 정상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을 두고 또 당시에는 이제 반대편 진영에 있는 인물들이 또 비판 공세에 나섰고 그런 기억도 좀 나거든요. 실상 이제 뭐 나토 회의가 정상회의가 첫 외교 무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도 많습니다만 걱정하는 모습도 많거든요. 방금 말씀했듯이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 중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프리미어 축구 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당연히 뭐 계속 비행 시간 내내 축구를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과정에서 예. 어떤 소감을 묻는 과정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국민들께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악수에 있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도 불가리아 대통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나토 정상회의 갔기 때문에 예.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걸 얻어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한일 어떤 정상의 단독 회담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운 측면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 핀란드 대통령 간의 단독 회담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은 시간 동안 또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겠다 생각됩니다. 수년이 됐던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도 바로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밝혔으니까 그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순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여러 스케치 중심의 여러 장면들이 더 화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는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은 일단 나토 정상회의 전에 무산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4분 정도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첫 대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한 4분 정도 두 정상이 대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사진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임과 지방선거 층을 축하한다는 기시다 총리 얘기에 일본의 7월 참여연 선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한일 간 현안은 조속히 해결되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뭐 이런 정도의 3, 4분간의 환담을 나눈 두 정상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앞으로 두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임 정권은 이제 문재인 정권은요. 주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 중점을 뒀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 그 중점을 둘 것 같아요.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법치나 인권이나 이런 데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동맹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시절 때 15분간 통화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임식에도 외무상이 이제 일본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은 바로 이제 미래지향성이 돼야 된다. 너무 이게 과거사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협조를 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역할이 기대되고, 제가 마지막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국내에서 여야가 싸우더라도 그거는 이게 국경선에서는 멈춰야 돼요. 예. 외교에 어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노르고 악순이 나토 총장이 사정상 못 만난 걸 또 이게 홀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야당이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의 회의에 참석한 목적도 이제 뚜렷해진 듯합니다.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 전략의 새 틀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근본 순방의 경제 외교의 키워드가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입니다. 이번 순방은 일단 원전, 방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계속 이런 그 주력 산업의 어떤 리스트가 추가될 것입니다. 경제수석이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간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도원 의원님, 결국은 좀 유럽 시장에 눈을 돌리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보관과 생각인 것 같거든요. 세계 경제를 크게 보면은 역시 미국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유럽의 개별적인 국가가 아니라 EU로 보면 그다음에 EU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세계 그 3대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중국과는 우리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동안은 서로 이제 보완되는 그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재를 수출하면 그걸 가공해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중국도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협력 그 파트너,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거고, 요즘은 경제가 안보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다. 예. 그래서 어떤 이념이라든지 생각, 가치가 같은 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보다는 유럽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쯤은 그 중국이 주는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이고 또 많은 협력 관계를 그 유지해 왔지만, 조금은 안보와 경제 면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파트너 유럽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수석의 저 말,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여러 견제들이 좀 심하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있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화면을 좀 볼까요? 사실 윤 대통령이요, 최근에 원전 공장 방문해서 지난 5년간 원전, 탈원전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했다. 직설학법을 썼었는데, 이번에 폴란드도 만나고 정상도 만나고 체코 정상도 만난다. 여기서 좀 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세일즈를 할 계획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가성비 면에서, 그러니까 적은 가격으로 가장 효율적인 원전을 만든 데 있어서는 전 세계 거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전혀 모순되는 정책을 써왔단 말이에요. 국내에서는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을 사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게 설득력이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좀 격한 용어로 이제 바보 같은 정책을 썼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장점인 이 원전 기술, 이것을 해외에 수출하려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저는 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경제수석이 그 중국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게 중국에는 어떤 사인을 줄까? 그냥 그게 경제수석이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고
평론가들이라든가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대통령실에서 굳이 규정해서 그러니까요. 중국보다 유럽에 좀 눈을 돌리고 있다는 표현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걸 대놓고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향후 한 10년 또는 뭐 20년간 그 전 세계에서 원전 그 시장이 한 1,000조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우리가 이제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인데 이게 한 400에서 500조 정도. 그런데 지금 그 저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의 그 싹쓸이 하다시피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 때문에 러시아, 중국에 대한 조금 그 저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충분히 많은 그 수주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나토 그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 폴란드하고 체코가 구체적으로 원전 건설 계획이 있고 또 그 한국의 원전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정상과 회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그 어떤 그 성과가 나오지 않나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알겠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은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 가격을 굉장히 싸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둘째, 기간을 굉장히 단축하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 저놈은 가동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경쟁력을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일전에 지금 김종인 국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우리 대통령실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라는 분석도 동시에 해주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꽤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현 정부가 굉장히 그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미일의 그 튼튼한 이런 공조를 가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양국 국민들이 서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습니다. 반중 정서는 정서고 일단 뭐 경제는 경제니까 좀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바로 중국 관영 매체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서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할 것이다.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기조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같은 경우는 저런 어떤 발언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아마 나토에서도 중국을 위협 국가로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적대적인 국가로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영 매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저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미일 공조는 튼튼히 해서 북핵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면서도 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어떤 부품 소재 문제 그리고 값싼 농산물 문제 여러 가지 경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중국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국이나 어떤 나토 등을 통해서 경제적 실익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선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잘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실제 북핵 위협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도외시한다고 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도 중요하지만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꼭 필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전반적인 기조가 유럽으로도 한번 경제적으로 눈을 돌려보자 이런 기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도 처음으로 단독으로 순방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본인의 전공인 예술문화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그 화면 저희가 한번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패션 전시다 보니 어떤 작품을 저희가 전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의상을 전시를 해보자 해서 한국도 관심 아닌가요? 매우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한국.
산지를 가지고 여러 작품들을 만들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이곳은 이제 세종학교인데요. 스페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공간입니다. 어떻게 주로 가르치나요? K-팝을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K-팝 중심으로 예산이 저희 한국문화원을 방문 중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도 그렇고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가까워지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 더 경력가 많이 필요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훈 의원님도 현장 취재 많이 해보셨으니까 뭐 대통령 순방 때 현지에 있는 우리 문화원 뭐 여사가 가는 거는 뭐 여러 사례들이 있고 관행처럼 좀 있었는데, 근데 또 주 스페인에 있는 우리 문화원에 영부인 여사가 간 거는 또 개원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챙기면 좋지만 지금 일정상 갈 수 없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화원인데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그 직원들을 격려하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 부인의 그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특히 그 K-팝, 무비, 그 패션,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격려해주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그 K-팝 문화가 확산되는지 이런 걸 직접 보고 예. 또 뭐 간접적으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이름들을 알려주면은 대통령도 뭐 그걸 보고 또 국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뭐 그런 각자의 역할을 지금 맡았고 무난하게 그 김건희 여사도 뭐 순방을 시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한국 문화원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어제 만찬장에서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 지난 방한 당시에 이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 화면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We're married way above our station. 저쪽이 남산입니다. 남산 이 아래쪽으로 해서 옛날에 이제 미군 기지가 쭉 있었어요. I took a picture of it and sent it to my wife. She's in the country of Panama right now. I appreciate it very much. Thank you so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화제가 됐던 이른바 메리드업 얘기. 바이든 대통령 장가 잘 갔네. 이 얘기가 오늘 다시 한번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다시 한번 또 만나서 이런저런 환담을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메리드업이라는 게 정확히는 나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나 질 바이든도 그렇고 당신 부인도 그렇고 우리 결혼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김건희 여사가 재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시 만났을 때 메리드업이라는 얘기 아직도 자주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뭐 내 아내한테 그걸 5번이나 얘기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갔다니까 그것은 뭐 상당히 재치 있게 대화를 이끌어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질 바이든 여사는 안 왔는데 그 얘기를 상기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예. 잘 했는데 사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언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이 해외 순방 나갔을 때 중요한 건 이 나토에 가서 대통령이 어떤 예. 말씀을 하시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인데 이게 처음이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좀 과도하게 지금 뭐 대통령의 여사가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외국의 경우 안 그러거든요. 예. 어떤 언론도 이렇게 해외 순방 나갔을 때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굳이 제가 얘기를 덧붙이자면 저희도 뭐 본론으로 유럽으로 좀 윤 대통령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사실 뭐 국내에서 김건희 여사가 워낙
조용한 내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뭐 제2부속실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첫 순방이니까 아마 조금 더 조금 더 관심이 더 높지 않나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화면에도 보였다시피 사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남미 순방을 갔기 때문에 질 바이든 여사는 근데 이번에 같이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질 바이든 여사에게 함께 한국에 오셨으면 다시 한번 또 방문을 뭐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전원으로 좀 들려왔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두 분이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질 바이든 여사도 이제 그 영부인이 된 후에도 교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본인의 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도 어차피 이게 본인이 하던 일을 전문적인 분야에 저는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이게 공통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종혁 위원님과 좀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대통령 외교 못지않게 영부인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 정치라는 게 하이 폴리틱스 어떤 정치나 군사처럼 이게 그런 영역도 있지만 요즘 이게 로우 폴리틱스라고 해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 이제 미술관을 방문한다든지 문화나 예술 분야의 활동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언론에서 관심도 가지고 오히려 이게 국민들 제가 이게 댓글을 보면 대통령 일정보다 영부인 일정에 더 관심이 많은 댓글도 많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보도하는 게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또 논쟁이 비슷하게 벌어진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다녔을 때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관광을 다녔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마땅히 가야 될 걸 간 거잖아요. 한국 문화원을 가고 그다음에 한국 교민들과 뭐 만찬을 하거나 원래 영부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거나 한글 학교를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 다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사실 관심이 좀 그런 거보다는 너무 개인적인데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의 부인 중에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 가수였던 브루니 씨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인도 그 모델 출신이시죠. 멜라니아 여사도 모델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세계적으로는 더 알려진 분들이었지만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그렇게 언론의 관심이 그 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사진도 일부 SNS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 마드리드 시내를 거닐고 있는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도 일부 SNS에 포착이 됐고 딱 보기에 날씨가 참 좋아 보이네요. 이수훈 변호사님, 그런데 질 바이든 여사만 김건희 여사가 만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만찬을 함께했던 스페인 왕비와도 꽤 많은 환담을 나눴는데 우리 동갑이다. 71년생 동갑인 것 같습니다. 생일 언제? 나는 9월, 나도 9월. 뭐 반말로 하진 않았겠지만 한국에서 정중히 모시고 싶다. 한국 또 가고 싶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왕비에게 한국에서 패션스타로 꽤 유명하다라는 덕담도 좀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돼요. 실은 정상간 회담에 있어서는 굉장히 딱딱하고 얻을 것과 잃을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굉장히 전쟁 같은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부인들 같은 경우는 저런 소소한 어떤 문화적인 얘기, 생일 얘기 등을 통해서 친분을 쌓고 그것들이 대통령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런 역할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정권 초임에도 불구하고 데드크로스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과거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어떤 허위 경력이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이라든가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하고 광폭 행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는 약간의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분위기를 영부인의 역할을 더 잘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께 어느 정도의 메시지 전달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이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주셔서 또 대통령 지지율 저희가 좀 제작진 급하게 찾아보고 일단 윤 대통령 그 지지율 얘기도 짧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 왕비 질 바이든 여사 만난 김건희 여사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도 만났고
한국을 무척 좋아한다. 만나게 돼서 기쁘다. 일단 사진이 여러 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순방 일정에 같이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스페인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 이제 정말 좀 중요한 국내 소식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의 가족 3명이 결국 오늘 오전에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완도 앞바다 현장 인양 작업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내에서 사체 3구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외관상으로는 고도 부패가 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인자 인양이 된 상태에서 좀 더 지켜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신원 확인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 상태로서는. 아빠로 추정되는 분은 운전석에 엎드려져 있고요. 엄마하고 딸은 뒷좌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어찌됐든 간에 가족이 여기 와가지고 그런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게 안타깝죠. 어린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전 인양 작업 현장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얘기는 오윤성 교수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 교수님. 마지막 CCTV 속의 옷과 슬리퍼가 좀 동일했고 일가족이 좀 추정이 됐는데 부패가 좀 진행이 됐음에도 일단 신원을 확인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이게 경찰 쪽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풀펜션에서 나가는 그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그 CCTV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입고 있었던 의복이라든가 슬리퍼 동일한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론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정밀 부검을 거쳐서 과연 저 세 사람이 그 세 사람과 일치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저 세 사람의 신원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지문도 대조해보고 유류품 분석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인데 거의 대체적으로 그 윤아양 일가족 3명이 거의 맞다고 경찰은 좀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찰의 브리핑 내용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빠는 안전벨트를 메고 계셨고 두 분은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었는데요. 물에 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탑승 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외상은 아직은 크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P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근데 그게 물 속에서 이렇게 다시 건들면 바로 P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발견된 위치로는 P로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12시 20분에 인양을 막상 해보니까 두 가지 새로운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앞좌석에 윤아양의 아빠 그리고 뒷좌석에 엄마와 윤아양이 타고 있었는데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정도로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 차를 몬다든가 최종적인 어떤 마무리는 남성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팩트는 여성과 어린아이는 이 그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추정컨대 이미 그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 본인이 차를 타고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오 교수님, 지금 가장 많이 여러 해석들이 나온 게 바로 지금 화면에 잡히는 저 차량 변속기, 주차 모드인 파킹으로 왜 돼 있냐. 경찰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으로 좀 보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분명히 그럼 드라이브 D를 놓고 이 아우디 차량이 물속으로 들어갔다면 왜 갑자기 주차 모드로 설정됐는지 이 부분도 경찰이 확실하게 얘기를 좀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찰 쪽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추정컨대 조심스럽게 추정컨대 지금 차가 발견된 것이 수심 10m 정도에 예. 이 뻘에 이거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뒤집어져 있었죠. 네, 뒤집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충격으로 뒤에 있는 차량 트렁크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려 있으면서 그 안에 가족들의 여행용 이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캐리어가요. 캐리어가 그쪽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이 좀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물론 물에 들어가서는 바로 이렇게 가라앉지는 않고 약간 부유를 하다가 이제 가라앉는데, 예. 거기에서 한 10m 정도의 그 깊이라고 한다면 부딪히는 순간에 바로 기어가 바로 이제 드라이브에서 P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는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조심스럽게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동차의 이 변속기가 P로 돼 있다는 걸 두고 아주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경찰이 보는 것처럼 극단 선택이 아니라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 때문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짚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P로 이렇게 놓고 주차장에다 놓으면 이렇게 밀면 안 밀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물에까지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P로 계속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이제 충격의 어떤 그 여파 이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은색 아우디 차량이 인양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또 보도와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윤아 양의 아버지는 작년에 컴퓨터 판매 업체를 운영하다 폐업을 했고 어머니도 무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인 투자에도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인 이렇게 마진 거래를 좀 한 것 같더라고. 급락장 있을 때 이렇게 마진 투자가 청산된 것 같아요. 여러 정황들이 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일가족이 탄 이 은색 아우디 차량이 중고 리스고 월 90만 원, 아파트 관리비도 체납이 됐고 빚이 1억 원 이상 추정되는데 특정해서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지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고액이가 가장 이 극단 선택의 이유가 아닌가 경찰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찰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이런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작년 7월 달부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그 사업체를 폐업을 했고 또 이제 아내도 이제 무직인 그런 상태에서 거의 지금 한 11개월 이상을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어디에서 수입원을 조달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뭐 관리비 체납이라든가 또는 그 차량도 리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 리스비도 지금 밀려 있고 또 빚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지난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한 97% 폭락을 했던 루나 코인. 바로 이것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들려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검색을 한 거고 투자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검색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양의 부모가 학교에 이 윤아 양과 같이 체험 학습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루나 코인 폭락 사태하고 정확히 일치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 아까 검색만 해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큰 어떤 손실을 본 것인지 이런 여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 검색 시점이 제주 한 달 살이 체험학습 신청 이전이니까요. 오 교수님,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또 다른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비판과 분석까지 하는 이유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가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완도에 갔고 체험학습을 자주 신청한 것도 부모가 이 윤아양을 사실 학대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추정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오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뭐 만약에 어떤 극단적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그냥 아동학대에
그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인데 예. 그 과정에서 어떤 그 학습 체험을 자주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아이에 대해서 학대를 했다 안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또한 2차 가해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해당 차량이 인양이 됐고 여러 정황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세간을 떠들썩하고 있는 완도 실종 사건 이 얘기 집중적으로 오윤성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국내 소식, 정치권 소식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미국 연방수사국, FBI 방문 등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어제 7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곧바로 출장을 떠난 건데요. 그 한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둬서요,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통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출장이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출장 소감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출장 전부터 1등석 안 타고 비즈니스석 타겠다라고 해서 여러 보도가 많이 쏟아졌던 한 장관인데 FBI를 방문하는 건 결국 그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 산하의 공직자 인사검증 이걸 좀 미국식 모델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미국에서 FBI하고 이제 법무부하고요. 예. 그다음에 유엔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이제 FBI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사 검증 시스템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검증을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최종 결정은 또 백악관에서 하거든요.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제 모델을 좀 보고 직접 이게 우리도 그렇게 지금 법무부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는 게 가장 첫째 게 주된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법무부는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교정,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는 게 교정입니다. 예. 미국이 교정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유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국제 수사 공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사이버 범죄 대응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게 그 회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이게 정권 초에 한 달 만에 10일 정도 가는 게 이례적인데 예. 이런 게 시급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오늘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있고 사실 FBI만 가는 게 아니라요. 유엔 본부도 찾고 미 법무부도 방문을 해서 여러 미국 모델을 좀 법무부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뭐랄까 그 머리가 좋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실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인사 검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미국 가서 FBI 시스템을 쭉 브리핑을 받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준용해서 만들겠다 하면 국내에서 사실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반대 여론 같은 것들이 좀 잦아들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이 실무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그게 아니라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가서 헌화하겠다. 다른 일정 등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글쎄 이걸 뭐 정치적인 계산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정에 조금 더 더해서 약간의 정치적인 행보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갈 때 이제 비즈니스로 가고 올 때도 야 1등석 안 타고 나 비즈니스로 올래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덧붙이면은 지금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 겸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이제 한 장관이 미국 가서 법무부 장관 만나지 않습니까? 미국이 바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겸하는 나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FBI 다녀와서 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 장관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출장 가기 전에 어제 검찰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주당 이재명 의원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이 검찰 수사팀을 대거 교체한 점입니다. 검찰은 2,000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에요. 무슨 통이다 이렇게 약간 무협지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냥 약간 그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법의 지배가 아니라 1인 지배의 시대에 서막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법 왕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분석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18개 부처 중에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되는 것이죠. 이재명 수사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대거 교체했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반부패 수사 1부장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지휘과장 1, 2, 3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다음 장도 볼까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박은정 청장 대신 윤 대통령 윤 총장 시절에 대검 대변인이었던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성남FC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검수완박 전에 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에 좀 속도를 내겠다는 이런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맞고요. 다만 저는 이제 그 언론에서 너무 윤석열 사단 이거는 이게 좀 잘못된 프레임 같아요. 검찰에서 30년 근무하다 보면 같이 근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평가하는 거는 진짜 이게 검사다운 검사, 강골 검사 이런 데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한 거지 꼭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약진한 건 아니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성남지청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박은정 지청장이 그동안 이게 사건을 많이 뭉개서 박하영 차장 검사가 사표 낸 적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체를 하고 이번에 그 이창수 지청장이 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남FC 후원금 이런 부분에 수사를 좀 박차를 기하겠다 이런 데 의지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이나 또 백현동 여러 가지 문제가 중앙지검에 있거든요. 이번에 그 반부패부가 2개에서 3개로 늘면서 3분이 강골 검사들이 왔잖아요. 이 부분도 이게 수사를 좀 박차를 기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8, 9월 정도 되면 좀 수사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이수훈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결국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배치를 시키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뭉갰다고 얘기하는 권력 수사 혹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검사가 한 2,000명 정도 된다는데 예. 수사 잘하는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짜여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정말 수사 잘하는 사람은 그쪽 라인밖에 없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실제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민정수석실이 폐지했냐? 권력이 집중돼서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거 폐해를 개선하자고 한 건데 결국에는 본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인상검증을 모두 다 맡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곧 있으면 인사검증도 해야죠. 대법관도 해야죠. 헌법재판관도 해야죠. 이런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법무부에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모두 맡겼을 때 예. 정말 권력 집중과 그리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또 인사검증이 될 수도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뒤로 늦추고 고위직 검사와 검사장들 그리고 중간 간부까지도 본인이 다 검찰 인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총장까지도 역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결코 그냥 넘겨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라고 생각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 없이 3번의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 그제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헌법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건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드디어 헌법에 정해진 삼권 분립, 삼권의 시대를 넘어서서 법무부가 또 하나의 권부로 등장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권 분립의 시대가 왔다.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연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사권 분립이라고. 그러니까 검수완박 헌법재판소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 자체가 행정부가 어떻게 국회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상대로 헌재 소송을 제기하냐, 청구하냐. 이 부분을 따져 물었거든요. 저는 우상호 그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사건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서 그 결과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리수를 뒀다라는 것들이 그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게 그게 왜 사건 분립인지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임명됐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그거 한다고 그래서 뭐 되겠어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지만 어쨌든 법무부로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그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그게 합당한 건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한동훈 정신 차려자가 아니라 민주당도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사실 국민의힘이 오늘 또 논평을 통해서 그래요? 저기 자막에 보면 한동훈 장관 정신 차려라 했더니 국민의힘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말로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김종인 국장의 주장처럼 말처럼 앞서 화면에서 보셨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검수완박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면 뭐 국회를 상대로 법무부가 충분히 헌재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원론적인 거 아니니까 이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헌재에 당연히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견제적인 역할들이 적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고 또한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이 있거든요.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권을 검찰이 꼭 가져야 되는지의 문제는 입법 사항입니다. 과거 어떤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도 수사권을 경찰에만 줄 것인지 또는 검찰에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꼭 수사권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검찰에게 있어야 되냐 이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좀 사개특위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사개특위 과정에서 수사기소분리법안에 좀 국민보호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개정해 나가는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 국회 말씀이십니까? 차원에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얘기도 저희가 짧게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같이 보실까요? 저도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현재는 피의자가 소환도 불응을 하고 포렌식을 하려면 비번을 알아야 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되돌려 볼까요? 당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의혹 보도를 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공개를 해서 물론 뭐 썼다가 바로 지웠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기자가 해당 취재 기자가 추 전 장관에게 손해배상을 소송을 했는데 추 전 장관이 졌습니다. 그때 추 장관님이 그 제목을요. 추 전 장관이요. 제목을 이게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널지 말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기자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된 이런 이게 사건인데 지금 오늘 이게 판결문을 보니까 바로 이게 추 장관이 지웠지만 가렸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휘자들의 전화가 엄청나게 기자한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피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결국 이게 200만 원을 배상해라.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행위가 불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배상해라. 이 판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자님이 민사소송 플러스 이게 형사고소도 했거든요. 해당 기자가. 예. 예. 그렇다면 이게 그 같은 사법부의 판단이 논다면 기자님이 그 명예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했는데 저는 형사적으로도 이게 그 명예훼손이나 예.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게 그 형사적으로도 뭐 벌금이나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은 해당 기자님 아니고 해당 기자가 결국은 200만 원은 민사소송이고 앞으로도 형사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형사고소했다고 이미 돼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추 전 장관 얘기, 200만 원 얘기까지 저희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여야는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같은 호남 아니냐 회유를 시도했다.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그러니까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가 2년 전 민주당으로부터 같은 호남이니까 같은 편이지 않냐, 본인을 회유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주장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은 특별팀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다. 같은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 기금을 조성하게 해주겠다. 어린 조카들을 생각해서 월북을 인정하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도원 의원님, 이런 회유 주장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거론된 이제 황 의원 등이 이제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대체로 그런 또 정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특히 공무원의 목숨을 걸고 또는 그 정부의 책임을 걸고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권, 그 민주당의 도덕적 문제가 정면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관계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호남이니까 우리 같은 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다음부터 선거할 때 우리 민주당은 영남 가서, 수도권 가서, 충청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사실이라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걸 겁니다.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황 의원 등 그 관련된 그 지목된 세 분이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 피살 공무원 사건에 이 논란이 커지니까 여기에 좀 덩달아서 오늘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이렇게 이래진 씨가 실명까지 거론한 민주당의 황 의원 말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글쎄요, 어느 민주당 관계자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는 했죠. 뭐냐면은 그때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월북 여부가 주요하지 않았고 이번 기회를 해서 남북 간의 민간인은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은 글쎄요. 그러니까 설 변호사님, 황 의원 반박은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잔혹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비판받을 일이다. 이 얘기,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뭐 시신 서각 내지는 부유물 서각이라 그 처리 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했었거든요. 강력하게 항의도 했었었고, 그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사과의 어떤 발표도 했었었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어떤 그러니까 월북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것보다는 그 뒤에 왜 이렇게 사건이 됐는지, 이 비극적인 사건이 됐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유족 측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크나큰 문제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떠한 슬픔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황희 의원이 지목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희 의원이 오늘 뭐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뭐 같은 호남 아니냐, 같은 편 아니냐 회유를 시도했다. 이 주장 사실 여부는 앞으로 좀 봐야 됩니다만 유족 입장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황들을 좀 꺼내놓는 느낌도 좀 분명히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의 비극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한반도 북쪽에 사실은 굉장히 수준 낮은 형태의 정치 권력이 존재하고 있고 이 수준 낮은 형태의 정치 권력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 예. 지나치게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어떻게 보면 국경선을 수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적인 비극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에 앞서는 제1번의 어떻게 보면 정권의 이 운영의 코드였기 때문에 예. 그 와중에 생긴 비극이 저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은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돌아보면 해경의 수사를 담당했던 현장 조사 공무원들이라든지 예. 모든 공직자들이 사실은 깐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배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 피습된 분의 어떻게 보면 의도를 우리가 추정하는 과정이었잖아요. 보면 좀 더 치밀하게 살폈어요. 네, 좀 더 치밀하고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의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실무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또 누구에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목들이 좀 많이 아쉽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보고 있고 예. 이 비극이 사실 진실을 찾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게 너무 확대돼서 논쟁과 논란의 대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예. 국가 전체적으로 또 윤석열 정부의 출발하는 시작점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오늘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최근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고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위로의 답장을 보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그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시긴 했지만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우편이 와서 아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고하게 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답장 주실 줄 몰랐다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윤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답장을 했는데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국가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제 20살 인생의 봄날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함께하겠다. 지금은 순방길에 올랐고 이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우리가 국가 수반이라고 하고 국가 원수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이 나라 정부의 대표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비록 전 정부이긴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이 아들의 아버지를 월북자라고 판단해서 커다란 그 고통을 줬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한번 그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월북으로 규정한 게 섣부른 그 당시 판단이었다고 지금으로는 분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를 하는 거고 특히 저 편지가 특히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대통령이 내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주겠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편지까지 보내서 잘 그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월북자로 모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청와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 돌을 얹어서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낸 것 같고 또 편지에서 그 적은 대로 또 그 이전에 그 유가족을 만났을 때 위로한 대로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그것이 과연 월북이었느냐, 그게 정확한 판단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반면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해경이 이렇게 결과를 뒤집은 건 현 대통령실이 관여해서 그렇다, 이렇게 오늘부터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를 뒤집고 번복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기문란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시 또 TF팀까지 꾸려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결과가 뒤집힌 건 결국 현 대통령실이 관여해서 그렇다. 근데 이 주장을 하려면 김병주 의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지침을 내려서 월북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반대로 또 민주당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변경됐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 우리 아이의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했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실 규명이거든요. 그러면 왜 고 이대준 씨가 바다로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구명조끼와 부유물은 정말로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서 바다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정말 애초부터 월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유족 위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하는 게 순서니까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윤 대통령이? 저는 이제 예.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진실을 밝히겠다, 한번 예. 진상규명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해경과 국방부가 입장을 바뀌었어요. 월북이 아니다. 그러면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과거의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라든가 새로운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계속 그런 걸 좀 새롭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하태경 의원이 뭐 하는 건 그랬다더라 정도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근거를 글쎄요, 가지고 예.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이 정략적인 이용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예. 아무래도 저는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SI 정보가 됐든 또는 국방부 해경에 기록이 됐던 모든 걸 공개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좀 보여주자. 그래서 진실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지, 정략적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대통령실도 이 야당의 주장에 반박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경에 입김을 넣었다는 주장은 뭐냐? 사실은 없지 않냐?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2년 전 당시 친여 스피커들,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는 북한군의 시신 훼손에 대해서 화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시에도 논란을 낳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본인 관련 구설이 하나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평상시라면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지금 정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격을 하고 화장해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김우준 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짜다 이제 저 개인 계좌를 들춥니까? 오버들 하지 맙시다. 서울시가 김 의원님 두 번의 경고를 했어요. TBS 자체 그리고 TBS 이강택 대표에게 경고를 했다. 계약서 없이 이 출연료를 지급했다. 이건 사실 편향성 논란과는 상관없는 절차적 문제를 정상적으로 제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법 규정에 따라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예. 이제 비판받아야 마땅한데 사실은 그게 본질은 아니죠. 문제는 김어준 씨가 전 국민들에게, 특히 진보 진영에 있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관계와 잘못된 평가 해석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 관점을 널리 퍼뜨리고, 그러면서 진보 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정치 권력을 빼앗기는 단초가 됐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예. 7월 1일부터 결국 오세훈 시장 이제 취임하고 또 서울시 의회도 정상화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오세훈 시장이 기히 공약을 했던 대로 TBS 같은 경우 이제 교육, 문화, 방송으로 아마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탈바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진보 진영의 국민들은 김어준 씨 같은 분의 말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평가나 분석에 대해서 신뢰를 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실에서 많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관점을 가지지 않는 한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굳이 첨언하자면 그것 또한 김 의원님의 개인적인 시각일 수도 개념입니다. 있으니까요. 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어준 씨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여의도 정치권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 1년 변호를 대라. 무슨 얘기일까요? 대선 기간 때보다 오히려 최근 윤핵관과 더 맞붙고 있는 이준석 대표입니다. 다음 주가 이준석 대표 본인 관련 윤리위가 다시 열리는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알선했다고 주장한 김모 대표 측에 새로운 주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2주 사이에 뭔가 새로운 본인들이 참고할 만한 게 나오길 기대하는 거지. 그것이 경찰 수사의 결과든지 뭐든지 간에. 근데 윤리위가 자체 조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겠죠.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기우제식 징계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비상대책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일부 보도 내용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모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당신은 박근혜 퀴즈니까 박근혜 시계 구해줄 수 있냐 너무 갖고 싶다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그건 나도 못 구한다 거절했고 그날 밤 성접대를 받았고 얼마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건넸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일단 주장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걸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팩트들로 나열된 건지 아니면 정치적 공세 이런 게 조금 섞여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모 씨처럼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대기업 아니고 이렇게 중소기업 벤처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권에서든 대통령 시계를 조금 찾는 수요는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시계 차고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좀 과시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요구했다는 게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시계에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그거 그러면 까발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전직 대통령 시계 여러 개 갖고 있었지만 그냥 본 사람이 자기 달라고 그러면 주고 친척이 하면 주고 이러기 때문에 꼭 대통령 후보로도 직접 받지 않아도 대통령 시계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도 손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을 단정적으로 해서 어떻다 하기보다는 우선 저 주장 어쨌든 그 변호인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팩트가 맞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반박을 해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을 친다. 대통령 시계라면 이 1년 변호가 있을 테니까 이거 출처를 좀 따져봐라. 이게 정치 공세다. 지금 뭔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글쎄,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저게 정치 공세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고요. 근데 이제 저런 어떤 정황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또 사실은 애시당초 문제가 됐던 게 강용석 씨 하는 가세현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유튜브 영상에 또 다른 또 무슨 정황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당의 이제 윤리위나 또 국민들 또 언론인들께서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설 변호사님, 오늘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결국 핵심은 이게 성상납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혹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국은 증거 일면 여부만 경찰이 좀 들여다본 겁니까? 네. 근데 일단 오늘 그 발표에서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증거인멸인데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어떤 그 상납이라든지 어떤 이런 뭐 배임 수재라든지 아니면 뇌물은 안 되겠죠. 공직자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일죄라고 봤어요. 예. 포괄일죄에 대한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한 어떠한 직접 증거가 없다. 그다음에 뭐 시효가 다 지났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해진 진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거 인멸에 대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그 이준석 대표의 징계 윤리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근 실장 얘기까지 이준석 대표 둘러싼 오늘 논란거리 짚어봤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할 말은 하고 오세요. 오늘 연설 기대합니다. 3분의 연설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예. 김건희 여사 드레스에 태극기 배지가 있었군요. 저는 못 알아봤습니다.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게 느껴집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에 투자만 받고 우리는 뭘 얻었나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번 외교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수사 잘하는 검사의 약진이 뭐가 문제냐? 검찰 인사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빚 없는 사람 없는데 왜 빚 있다고 얼부르고 몰아갔냐? 서해 피살 공무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이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9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생긴 일입니다. 바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내가 응급실 왔는데 뭐 치료 잘 안 됐는지 응급진료 우선순위가 있는데 환자들의 불만을 또 제기하는 거예요. 설주한 변호사님. 네. 화면 그대로인데 사실 이 남성이 왜 응급실에 와서 불을 질렀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자신의 아내가 응급실에 이제 왔는데 좀 빠른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앙금을 품고 또 약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우발적으로 약간 불을 방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앙심을 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왜 내 부인의 진료가 이렇게 늦춰지냐 이러면서 저렇게 응급실에 갑자기 방화를 저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사실 이 주제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여러 대응건을 보니까 실제로 저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해당 의료진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1분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됐다. 정말 큰 참변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의료진이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47명의 의료진과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것들이 불로 연결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신속하게 당사자를 제압을 하고 소화기를 뿌려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어떤 사상자나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또한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화범이 자신의 손과 몸에 어떤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니까 본인은 이제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또 형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렇죠. 현주 건조물 방화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좀 엄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던 저 방화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